자, 이승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 말이에요. 네. 그거 무슨 이재명이가 쇼는 대단하게 했습니다.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다가 막바지에 갑자기 막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막 네. 대놓고 했는데. 예. 근데 아닌 것 같죠? 혁신위에서 계속 이제 지적했던 방식이 당론으로 예. 만들어라. 그럼 진정성 인정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혁신위에서도 제1호 안건으로 네. 자, 당을 이렇게 혁신하자. 그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그래서 당론으로 의원 전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거로 네. 체포 동의안 오면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만들자 했는데 존중은 한다. 그러나 각 의원 생각할 시간을 달라. 각자 좀 판단해보고 그때 가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 받았거든요. 예. 마치 뭐라고 느껴지냐면 무조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럼 이거 해줄래? 그랬더니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럼 이거는 좀 어때? 그것도 좀 생각해 해볼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도 책임지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이 정도까지 당대표가 대국민 어떤 연설을 하면서 했던 이 약속을 이거 뭐 지킬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사실 이런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자기 당내에 있었던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자마자 시건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 진행되니까요. 예. 그 혁신이가 그 눈치 없이 그 이재명의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고 친 거 아닐까요?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분이 감각이 좀 없으셔서 사전 교섭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어떤 인간인지 아직도 잘 모르고. 예. 진짜로 당 관련해서 이거 개혁을 해야지, 혁신을 해야지 막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진위가 그쪽에 있나 보다 라고 해갖고서는 1호안을 딱 만들었는데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이재명이는 한다 그러니까 진짜 하는 줄 아나 봐. 그러고. 사람 이렇게 눈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이것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민주당의 대표실 관계자가 그 쌍방울이 이제 뭐 송금까지 하면서 그 이재명이를 북한에 보내려고 했던 그 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관련 공문을 빼내라고 그 경기도의 공무원한테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죠.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다 이제 보면 다 텔레그램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텔레그램 쓰시는 경우 보면 텔레그램이 사실은 뭐 정상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쓰실 일이 없습니다. 뭐 이제 불륜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주고받으면 안 되는 얘기를 주고받는다든지 할 때 텔레그램 좀 깔아라 이렇게 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제 요청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다라고 지금 확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문을 확인하려고 했냐면 쌍방울 그룹 관련 대북 송금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혹시 기재가 돼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내부에 있었던 이제 그 공무원에게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갖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문건 중에 하나가 민족 협력 사업 협의와 우호 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예,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한테 초청해 달라고 요청한다. 네네. 그 안에 있는 공문을 좀 확보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이 내용이 지금 확보가 돼갖고 연루 의혹이 됐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실의 비서가 경기도에 있는 뭐 국장급 공무원한테 요청을 하고 국장급 공무원이 실무자한테 지시를 해서 다 또 뒤져서 실무자가 세 차례인가 뒤져가지고 이거를 국장급 한테 주고 이게 그 비서한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이 됐으면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렇죠. 그 비서가 뭐라고 지가 보려고 받겠어요? 이재명한테 갖다 주려고 했겠지?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범죄 혐의가 어디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지시하고 지시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가 되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보고가 이루어지고 하는 라인으로 해서 흘러나간 거죠. 결국 뭐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 지시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도 포인트가 될 것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확인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해당 문건 관련돼서 지금 혐의 사실이 조사가 시작되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 궁금해서. 보통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생각을 했겠지만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해당 문건을 좀 확인해달라. 확인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해 놔야 나중에 조사받을 때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의논을 해보고 근데 의논을 할 때 보통 이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건이 복잡할수록 또 복잡할수록 당사자가 와야 됩니다. 당사자가 얘기 안 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와서 100년 전달해 봐봐야 추측성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추측성 얘기 갖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헛다리 짚으면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당사자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비서가 배석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런 문건 좀 확인해 봐. 라는 얘기가 아마 그 대화 내용 중에 나왔을 것이고 당연히 그런 형태에서 이 문건의 존재, 문건상에 나와 있는 이것을 확보해서 검토해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건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알고 끝나야 된다라고 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문건을 뭐로 확보합니까? 부담스럽게. 문건 확보하면 그거 내용과 관련해서는 흔적이 다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기지 않고 처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내용에 내가 있니? 이 정도 물어보면 되죠. 그 요청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 없어? 됐어.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건을 흔적이 안 남겠네. 보여준다, 갖고 확보해라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문건을 갖고 검토하고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제3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을 실무자가 어쨌든 힘들어서 찾아가지고 그 국장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공문서를 훔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공문서를 훔쳤다는 보다 공문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권한 범위에 있는 문서를 접근을 해갖고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외부로 또 전달시켜 준 거 아닙니까? 외부라면 그 해당돼서 직무상의 문서들을 공무상 비밀 유출하는 이제 누설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해당 문서 관련돼서 사실은 법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여러 행위가 지금 여기 안에서 반복이 된 거고 경기도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해갖고 처리를 해서 외부로 내부 문서가 나가게끔 만든 거죠. 이런 문제가 됐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에 있어야 될 문서가 어쨌든 이재명이 사무실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사무실이 경기도에 있는 문서를 누구를 시켜서라도 훔쳐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범죄가 좀 심각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해당돼서 내부에 있는 문서나 기밀 문서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되고 그때는 그 문서를 공문서는 그리고 이게 공개되는 절차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비밀리에 부탁해서 어떤 문서인데 그 문서 좀 나 좀 줘.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요. 해당돼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내부 문서 좀 갖다 줘. 나 좀 보고 싶어. 그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런 형태에 대한 절차적인 모든 것을 다 위반하고 내부에 있는 분도 사실은 그런 공무상의 정보 공개를 하는 이 절차 규정을 다 위반해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형사적인 문제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송영길이가요. 그 돈봉투 사건 의혹 관련해서 이제 돈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이가.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대는데. 밥에 집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먹사연도 먹는 연구소네. 밥 먹는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밥 먹으면 안 되는 데서 밥 먹으면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먹지 말아야 될 곳에서는 밥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먹으라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 돈 처리해갖고 먹이고 하면 문제 되죠. 공직선거법 얘기 안 그래도 꺼내셨던데 공선법상에서도 밥 먹이면 안 되는 사람한테 밥 막 사주고 하면 다 공선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선거운동원이니까 된다?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도 선거운동원도 선거운동원으로 지정된 사람들, 특정된 사람들한테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회계 비용상으로 선거 비용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하게끔 다 되어 있고요. 그거 다 신고해야 됩니다. 누락하면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본인이 신고했나요? 밥 사주고 하나도 신고 안 했잖아요. 돈 봉투에 얼마씩 나눠줬다 말만 무성하다 이렇게 돼 있고 녹취록이 돼서 우리가 알게 됐지 뭐 그 전에 우리가 알았습니까? 당내에 이런 규정 없으면 미리미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뭐 국회의원직이나 또는 시장 군수직을 박탈당하는 그 경우에 가장 많은 게 향응 제공이거든요. 그렇죠.
밥 사줘서 잘못되는 거예요. 밥 사줘갖고 밥 얻어 드신 분들 10배 막 이렇게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50배까지 토해냈어요. 50배 막 토해내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누가 요새 그걸 인정해 줍니까? 예. 이건 좀 무식하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리고 뭐 관련해서 당내 규정도 있고 하면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규정 좀 정비하자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정말 필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YS 대통령 같으면 선거해보니까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러니까 규정만 만들고 선거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자. 이거 끊자. 그래서 뭐 해당돼서 금융실명제도 막 도입하시고 했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런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핑계로 얘기한다.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고 거기도 더해서 당내에서 선거할 때도 공직선거법처럼 6개월 공소시효 적용하자 그 얘기까지 하셨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다급하시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네. 이게 먹사연이라고 그러던데 먹사연이 우리 돌체비타님이 댓글 올리셨는데 이게 먹고 싸는 연구소입니까? 먹고 사는 연구소입니까? 댓글은 먹고 싸는 연구소라고 돼 있어서 이 정확하게 뭐예요? 먹고 사는 연구소. 먹고 사는 연구소입니까? 먹고 싸는 연구소가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나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 형사 사건에서 제가 이제 변호를 좀 해본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일 구태의원하고 사실은 일반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제 그런 뉘앙스도 좀 담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표현인 거죠, 사실은요. 네. 그래요.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참 정신없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송영길이 근처는 뭐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아요? 60억대 배임 혐의로 송영길이 밑에서 보좌관 3년 했던 자가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뭐 인천 글로벌시티 관련돼서 전 대표였던 A 씨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보면 이제 인천 관련돼서 광역시장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인천 계양에서 오랫동안 지역구 의원이었고, 인천 지역이 이제 저도 변호사 처음 됐을 때 한 3년 정도 그래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시민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행정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부패 범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구조가 좀 강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 또 시장이 됐을 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봉반전처럼 얽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좌관 정도 되시는 분도 한 60억 정도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배임 관련된 문제로 특경 배임으로 압수수색이 막 진행이 되고 이렇게 토건 비리 형태인 거죠. 지금 뭐 민주당 관련해서 지금 올라오는 계속 문제들이 인천이든 뭐 성남이든 어디든 다 토건 비리고 토착 그 업체들. 그럼 이 A라는 자의 60억대 배임 혐의 사건. 이거는 송영길이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좌관이 이렇게 60억씩 할 때는 혼자 그거 먹을 수 있을까요?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방식은 전혀 없고요. 옆에 있는 보좌관들도 많이 알 거고요. 사안 관련해서 공무원들도 도와주고 뭐 협력을 하고 직접 공무원이 개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죠. 60억 정도 되는 돈을 혼자서 그렇게 탁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요? 60억이면 혼자 해먹기는 어려운 돈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이가 지금 국회 윤리위에 윤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자료를 제출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김남국 그 의원 관련해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나죠? 사실은 계속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2015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5년 정도 이제 활동 여러 가지 뭐 좀 한 것처럼 약간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 출마한 그 곳이 원래는 안산에 출마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강서 쪽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안 되니까 갑자기 단원구 안산 단원에다가 전략공천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단원이면 거기가 세월호 사건 터졌던 단원고등학교 있는 고잔동 있는 그 지역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략 공천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월호 사건 등을 포함해서 모든 여러 가지 그 단원 지역에서 발생되는 많은 어려움, 민원들을 정부 정책으로 투자를 하라고 한 거지. 여기 가상화폐 돈 해갖고 정신줄 빼놓고선 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는 진짜 많은 상처 입은 분들도 살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네. 또 고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와 반월 지구가 많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고통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 이런 형태에서 좀 윤리 뭐 마음속에 윤리가 없는 거죠. 지금 행동하는 게 예, 전혀 윤리가 없는 행동입니다. 예. 그 전에 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할 때 뭐 사람들을 많이 돕고 인간적인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일부 기사들도 있긴 한데 네네. 그게 과연 본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본성에 기인해서 행동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만들고 벼락출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보면 사실 후자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들고 이렇게 만약에 그 어려운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초선 의원이 되는데 초선 의원이 윤리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자료를 내라고 해도 이렇게 해도 그냥 거부하고 뭐 천천히 낸다 안 낸다 의사 표시도 없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이미 이와 같은 아주 기류 자체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기류가 있기 전에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탈당을 했었어도 주변 지인이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유유상종이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그런 걸 거리낄 게 없다. 네가 위법행위 한 것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사고방식만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이 김남국의 이자를 또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또 있어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그냥 일반 시민이나 국민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법으로 위반되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 개딸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네. 법제라는 거는 사실은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거든요. 이렇게 기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사람이 무슨 기강을 세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일이 되는 거고, 이권을 가지고 기준에 개입하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요. 자, 55 클럽의 박영수 그리고 그 최측근으로 알려진 양재식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29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27일이니까 오늘이 28일이죠? 오늘이요? 오늘이 27일. 그럼 29일 날. 네.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근데 어떻게 사세요? 그냥 뭐 박사님 뵈면은 이제 화요일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9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지금 이제 알선수재 혐의고요. 네. 실제 이제 요구했었던 건 최초는 200억. 그랬다가 중간에 그 우리은행에서 여신 제공하겠다라는 그 약속 규모가 줄어들면서 4분의 1 정도 규모로 해서 50억으로 줄었고 그 중에서 이제 8억 정도는 실제 현금 교부가 됐고 그중에 3억은 변호사 협회 회장 선거에서 비용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5억은 추가로 돈이 지급이 됐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고 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대장동에서 특혜 분양 받아서 돈 받아갔다. 그리고 그게 뭐 퇴직금 쪼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8억의 차액을 얻었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수재,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수재, 그러니까 알선 수재입니다. 사실은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고, 이 수재 관련돼서 알선 이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했으면 적법하게 한 거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돈 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했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들어가서 수재, 돈을 받으면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게끔 되는 게 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라고 우리은행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여신 의향서 써줄 때도 저희가 검토 다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금액을 다 줄 수는 없어서 4분의 1 정도 규모로 줄인 건 맞다.
그리고 그 돈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내용 관련해서 지금 보니 이기성 씨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성 씨가 지금 김만배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 관련해서 50억 원을 줄 방법이 없어서 좀 고민스럽다 했더니 날 줘라. 이렇게 농담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진술을 검찰에 했었고 그 진술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번복된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50억 관련돼서 전달하는 것을 받기로 했고 은행에 그런 부탁이나 청탁은 하겠다는 했던 사실은 있고 사안 관련돼서 여실 의향서 같은 것들이 나갔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알선과 관련돼서는 알선 행위는 다 있었고 수재에 대한 약속, 요구 이거 다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되면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에는 발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형태로 해서하고 범죄 중대성과 알겠어요. 그 두 가지를 문제 삼아서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특경가법상의 수재 혐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경가법이라는 게 가중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액수가 커서 그런 겁니까? 액수가 커서 그렇습니다. 액수가 큰 것하고 그 행위 중에서 특정한 그 형법상의 구성 요건이 없는 것들. 그래서 금융기관 관련되는 알선 수재는 형법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알선 수재 이거는 이제 있거든요. 뇌물죄 바로 뒤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사안 관련돼서 금융기관 임직원 지금 이제 우리은행 관계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금융기관도 사실은 공적 자금 막 들어가고 하니까 그 자금이 당연히 그런 어떤 사기업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신용을 창출해서 레버리지로 이제 돈을 일으켜 갖고서는 은행이 또 그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부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의 공공자산을 다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준 공무원적 지위에 있고 그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갖고 소개하고 절차를 진행하게끔 해서 돈을 받아서 이익을 챙기면 처벌한다라는 그냥 규정을 별도 특별 규정으로 둔 거죠. 네. 알겠어요. 그럼 이게 중형이 나옵니까? 중형 나오죠. 특경가법상의 수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0억이라고 특정되면. 그렇습니다. 중형이면 어느 정도 형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특경가법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안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또 공모로 묶일 가능성도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선 수재만 해갖고선 한다 그러면 완전히 중형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이제 직접 그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뇌물죄 비슷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 증제잖아요. 수재 중간에서 받아서 간 거라서 그건 이제 5년 이하 형량이 좀 낮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막 최대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사안관에서 한 번 수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볼지 두 번을 한 걸로 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알선 수재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사안 관련돼서 전후로 사안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보통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명백한 알선 수재에 갖고 영장을 치겠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더 추가로 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이 알선의 정황이나 수재 정황이 상당 정도 확인됐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상당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영장 요건으로 증거인멸 엄청 했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삭제하고 없애시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휴대전화를 어떻게 부숴버리면은 재생불능이 되죠? 그냥 부시는 게 아니고요. 휴대폰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휴대폰을 그냥 부시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뽀갭니다. 뽀개서 그 안에 이제 그 반도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들을 이렇게 마늘 찢는 걸로 마늘 찢듯이 잘게 해갖고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복원이 안 됩니까? 복원 불가능하죠. 왜냐면 다 완전히 가루처럼 된 거니까.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열심히 이제 했잖아요. 그래갖고 부신 거 확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증거인멸했네? 되는 그렇게 거죠. 되죠. 그걸 왜 갈았어? 힘들게? 마늘 찧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 힘들거든요. 마늘 찍을 때 냄새 눈 아프고. 근데 그거를 휴대폰을 반도체를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거의 망치로 계속 뚫었는데 탄력이 좋거든요. 그렇지. 튕겨서 손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루로 내야 될 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증거인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겠죠. 또 사람을 시켜서 사무실 PC도 없애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다 들킵니까? 검사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또 전 좀 더 CCTV 이런 거 신경 안 쓰셨나 봅니다. 네, 다 포착된 건데 그거 뭐 CCTV에서 그렇게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컴퓨터 PC 폐기하고 이런 거 걸리면 네. 그거는 이제 영장 발부를 안 하면 사실 판사님이 거의 그거는 눈 감고 봐주려고 맘먹은 경우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뭐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 수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죠. 맨날 술만 먹고 다닌 것 같아요. 부하 직원들이 다 하고 결제만 포르쉐나 타고 다니고 결제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양재식이라는 사람이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네. 이 사람은 측근이라서 청구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범죄 혐의가 확인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측근이라서 지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해당돼서 전체적인 그 업무를 할 때 같이 전달을 하고 내용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중간 역할을 같이 했었던 문제로 지금 보고 있어서 공모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영수와 양재식에 대한 그 영장 청구가 있었고 내일 모레 이제 실제 심사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 감옥으로 갈지 간신히 집으로 돌아갈지는 내일 모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런데 그 전에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왜 비공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특혜 준 거 아니에요? 특혜죠. 법조 선배라는 점을 고려해서 뭔가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편파적이라는 소리 여전히 듣죠. 아니 왜 이런 자들한테 특혜를 줘요? 주면 안 되죠. 주면 안 되고 줄 필요도 없고 안 해야 되고 끊어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사실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 의원도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 안에서 그렇게 키워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검사들도 그 연수원에서부터 기수문화 뭐 여러 가지 해갖고 그런 식으로 검사 내부에서 그렇게 당연히 예우해야 된다라고 해서 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관습이란 게 한번 생기면 사람이 바뀌기 전에는 끊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을 때 뭐 관계돼서 여러 군데서 부탁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네 선배고 그 뭐 해당돼서 검찰 중에서도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검사인데 그렇게 완전 망신 주면서 불러들이고 기자들 막 포토라인 세워갖고 해봐야 니네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냐. 너는 맨날 평생 검사할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고민을 해보셨겠죠. 자, 하여튼 그런데 그 참 검찰이 아직 좀 덜 깨졌어요.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이기성이가 그러니까는 박영수의 인척이죠. 그리고 분양을 독점했던 자 아닙니까? 분양 대행업체 만들어가지고 이 이기성이가 김만배를 박영수를 통해서 2012년에 알게 됐다고 지금 법정에 진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박영수가 대장동 잘해줄 테니까 나 200억 줘. 아이고 야 나 특검이니까 이제 직접 못 받겠네. 뭐 이런 거는 2014년 15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동에 개입하기 이전에 박영수가 김만배를 잘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지 조카를 소개를 해줄 정도로 서로 굉장히 가까웠다는 얘기를 지금. 그럼 이 둘이 관계는 언제부터 어떤 관계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김만배 씨는 이제 기자, 법조 기자,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라고는 하는데 기자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주로 검사들 하고 이제 술 드시고 법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술 드시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하는 형태로 일종의 법조 브로커처럼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형동생 관계 정도가 되고 이제 불러들여서 이야기하고 할 때도 박영수 전 특검하고 두 분도 사실 서로 모르다가도 2012년도 사건이 서로 겹치고 기자로서 뭐 사건을 좀 확인하러 들어왔다 이러면 서로 말을 트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형동생하는 관계로 그냥 바뀌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타500도 갖다 줬을까요? 비타500이요? 아니 권순일이한테 갈 때마다 비타500 갖다 줬다며. 비타500이 진짜 비타500일지 그 박스 안에 다른 게 들었을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비타500 드시나요?
박사님 드세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좀 직급이 있으신 분들 비타오백 드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직급이 낮아서 아니요. 주면 먹습니다. 아니 제가 봤는데 부장판사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비타오백 드시는 분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 비타오백 바카스도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좋은 거 드시던데. 그러니까 비타오백 박스 들고 대법원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판타지 계열인 것 같고 그 안에 다른 게 들어있겠죠. 이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무슨 돈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박영수가 2015년에 2014년부터 선거 캠프를 차려요. 변협회장. 변협회장이 캠프 차릴 정도로 그게 센 선거입니까? 그게 이제 박영수 그 전 특검이 이제 처음 했던 때가 처음으로 경선이 됐을 때. 그 전까지는 만장일치 추대였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자리인데. 갑자기 경선하는 걸로 불이 붙어갖고 선거 캠프를 서로 만드는 이런 형태가 됐고요. 지금 이제 부끄럽게도 변호사협회 선거가 아주 진짜 그 자유당 때 선거 같이. 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게 또 위탁선거법도 적용이 또 안 되고 선거법 관련된 여러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선관위가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혼탁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선거부터. 네, 이 선거부터. 여기서 박영수가 졌죠? 안 됐죠. 네. 졌어요. 하여튼 졌는데 캠프를 차렸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기가 지돈 1억 5천을 썼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해서 한 3억 정도가 어쨌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이게 팩트로 확인됐죠. 그럼 이 돈의 성격은 뭐예요? 이 돈의 성격은 뭐 지금 형제 상태에서는 사안 전체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형태로 수재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편으로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영수가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하고 돈도 얼마 받기로 약속한 그 시점이고 동시에 대한변협선거 캠프는 차려졌고 나무기가 대장동 일당이면서 동시에 캠프에 가서 선거운동도 하고 지돈도 쓰고 대장동 돈도 끌어다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성남의들이든 뭐 천화동인이든 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이 현금이 어떻게 쭉 몇 년 동안 나올 건데 그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주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을 지금 원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 전체에 대해서 여신, 그러니까 대출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자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금 자체가 조성될 수 있는 이런 의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나 관심 있고 여기 참여해서 해당 데서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릿지 론 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거를 알아봐 달라고 할 때 나무 입장에서는 저랑 이제 연손 동기인데 그때 뭐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동산하고 날부긴다고 그때까지 열심히 했어도 법적인 내용만 알겠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죠. 김한배 씨도 원주에 기자할 때 법조인들 많이 만나고 뭐 아까 뭐요? 저기 브로커 들고 다니고 법조 브로커 비타오백 들고 다녔지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제 남의 돈 갖고 돈 벌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돈 관련해서 지금 돈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박영수 특검한테 얘기를 꺼냈더니 야 나 돈 없어. 은행에 좀 알아볼게. 이렇게 됐겠죠. 해당돼서 은행에서 이거 정도 해준다 그러면 그러면 200 정도 나 줘야 돼. 또 다른 것도 좀 줘야 되고 야 그 정도도 안 주고서는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이 얘기 한 거겠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얘기했더니 저기 영감님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요 정도 해줄 수 있다. 그 땅이 그 정도 사이즈 보니까 그거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은행은 이 정도밖에 못 준다. 하니까 이제 체면 깎였겠죠. 그러니까 그냥 4분의 1만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 것처럼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중간에 더 영향력을 갖고 싶었겠죠. 지금 현재는 검사로서 옷을 벗은 상태고 무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협회장 정도 되면 변협회장이 생각보다 권력이 많거든요. 맞아요. 여기저기 가서 추천할 권한도 있고 가서 여기 가서 얘기도 걸고 시비도 걸고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수도 있고 법조 3년의 한 정점인데. 그렇습니다. 그 정점인데 이제 요새 하여튼 정점에서 스스로 내려와 갖고 문제인데 도덕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렇게 되는 지위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여러 이 법률의 이제 변호사 후배들
네. 하고 선배들은 글쎄 법조 회장 그 변협회장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여론이 셌던 거죠. 네. 그러니까 못한 거죠. 예. 그다음에 평을 그래도 당시까지는 네. 그 변협회장 그러면 좀 그래도 인망도 있고 좀 평판도 좀 있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가서 법무부 장관도 만나야 되고 예. 국회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가야 되고 검찰총장도 만나야 됩니다. 예. 근데 뭐가 이게 격이 맞아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가야지 하는 거지. 검찰청 가서는 요새도 그거 계속 드시오 비타500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뭐 좋겠어요. 사석이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형님 요새도 비타500 계속 복용하십니까? 이런 얘기 듣고 하면 민망한 거죠. 이 사람 만나려면 술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파다했어요. 네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법조에 있는 분들이 몰랐겠습니까? 선배들이 다 알죠. 예. 그런 형태니까 결국은 선택이 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뭐 고검장 출신이고 뭐 특수통이고 특검으로 뭐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그렇죠. 알았을 텐데 실제로는 법조의 평판은 형편없어요. 예.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박근혜 특검 되신 거 아닙니까? 네. 박지원 전 의원이 박지원이가 만들어내고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적인 책임을 이번에 아마 총선에서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또 최재경이 조언을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렇습니다. 이 박영수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박영수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이보다도 더 대장동의 몸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박영수로부터 시작해서 권순인이로 최재경이로 뭐 김기남이로 이렇게 쭉 가야 될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게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박영수의 구속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저희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렸고 내일 모레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금 이승우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이런 거 구속 안 시키면 그거는 판사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긴 한데 의미는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자 이제 다른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그 르노 차를 탄 걸 가지고 홀대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프랑스 가서 국민차인 르노 타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잘한 거죠. 아니 한국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현대기아차 탔다고 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이게 왜 홀대입니까? 아니 그 교황은 소울 탔어요 기아차.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갔는데 독일차 타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일본차 타고 그거 욕먹지. 그거 좋습니까? 뭘 하는 거죠? 솔직히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뭘 홀대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홀대 받았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또 지금 특히 후쿠시마 처리수 가지고서 이 좌파들이 뭐 엄청 지금 거짓말 괴담 퍼뜨리고 있는데 자 질문입니다. 이 가짜뉴스나 괴담 유포 이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처벌 가능하죠. 지금도. 사실관계에서 허위사실 유포니까요. 처벌 가능하고요. 르노 홀대라는 단어 관련돼서도 이제 비하적인 폄하적인 발언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홀대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홀대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고요. 이건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적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이다 또는 뭐 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표현을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처리수 이렇게 이제 표현 썼을 때 이게 오염수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사실은 허위 사실과 관련된 적시 문제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당하는 자가 누구냐. 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혹세무민으로는 요참 그래서 허리를 잘라서 죽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랬죠. 혹세무민죄는 요참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고 혹세무민죄라는 건 없으니까 그런데 유언비어 처벌 유언비어 관련돼서 사회를 혼란시키게끔 했다 이것만 갖고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용언을 막 퍼뜨려도 형사처벌을 할 때 과연 이게 누구를 상대로 해갖고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것이냐? 그러면 이게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그러면
국민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일부 국민 중에서 이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을 폄훼하는 것이냐?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집단적인 그 전체 집단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예훼손 문제. 그래서 예전에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했을 때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더 나가도 되겠네. 법리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무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졌지만 누구를 상대로 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좀 모호하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동해 우리 저 한반도 주변에서 하는 고기들의 명예훼손 아닌가? 예. 물고기들 막 무슨 저 뭐 기형 물고기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처음에 그 대지진이 났을 때 당시에 유출수가 엄청 바다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게 제일 고농도였고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10년 지났어요. 지났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방사능 오염으로 뭐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뭐 한다 그런 적도 우리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국가에서 또 그 일본과 태평양을 연안으로 두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이 정도면은 처리 수준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용인을 해준 상태로 설명이 나오고 있는 정도로 처리가 된 이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방류 결정을 한다고 해서 방사능 수치나 삼중수소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갖고 해산물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것들이 괴담을 퍼뜨려도 현재 실정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사법 처리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조선말로 가면 혹세무민죄 요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근데 사회에서 이거를 이제 언론을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는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로 해갖고 다스릴 수 있는 문제인지는 좀 심각한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러면 현재로 살 수 있는 거는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수밖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하고 공시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심정 같아서는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뭐 누군가가 나서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를 시키고 싶겠지만 우리 이승우 변호사는 그런 경우에도 냉정합니다. 법적으로 이게 처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쉽지 않다 이런 법리적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이제 그 거주자가 돼요. 그래놓고서 건보 뭐 수십억 건보 먹튀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들과 그 동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친척, 장모까지 다 이게 건보 적용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 내가 건보료 내는데 그 돈 갖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민간보험도 그렇고요. 그렇죠. 민간보험도 다 민간보험 내는 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일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이 범위 자체에 대한 것들도 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핵가족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뭐 친인척이 많은 형태로 또 되는 문제들이 또 있고, 또 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거 뭐 중국 정부를 저를 완전히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중국에서 넘어들어오는 정보들과 관련돼서 실제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믿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들도 사실 또 존재하고요. 또 건보와 관련돼서 소득과 관련돼서 국가 재정은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준조세처럼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건보료 엄청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열심히 내죠. 우리 제 시청자분들께 세금이에요, 그냥. 열심히 내고 있는데 이 관련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게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건보 관련돼서 적자 재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안 관련해서 적용할 때 있어서 일종의 페널티 규정 같은 걸 둘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국 사람들한테 완전 호구 잡혔어요, 지금. 페널티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럼 적용할 때 있어서 이제 그 건보 적용을 함에 있어서 건보료를 더 많이 내게.
건보를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고요. 예. 사용할 수 있는 건보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범위를 좀 제한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직계 좀비서 중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든지 이건 것들도 이제 시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가지로 적자 조회는 규모가 아니라 적자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수천억 수준. 네, 이렇게 되니까 줄이려고 노력을 했을 때 나오는 또 행정력 손실도 있거든요. 네, 네. 행정 손실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모랄 해저드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건보 재정상으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유독 중국만 이렇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건보를 적용해 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건보를 적용받고 있다. 라고 되는 거고 그걸 무조건적으로 차별할 수는 없는데 사안 관련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이제 거죠. 이런 거거든요. 중국에서 암 진단을 받아요. 네. 받았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암 진단을 받았어요. 네. 이제 중국에서 의료 시설도 수준도 낮고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한국으로 일단 와요. 네. 와서 외국인 거주자 조건을 충족시켜요. 6개월인가 살면 그게 나온대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보에 가입을 하고 민간보험에도 6개월 이상 거주가 되면 이제 민간보험에 가입이 된대요. 그럼 이제 암보험 같은 데 가입하는 거예요. 네. 가입할 때 암 사실을 숨기죠. 그러면 네. 한국 같으면은 이게 그 건보 관련한 모든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산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건 중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걸 확인하냐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예. 의료 관련된 기록을 정상적으로 제공해 주지 않죠. 준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건보 적용을 그렇죠.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건보에 가입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암 발견됐어요. 해서 암 발견되는 순간 뭐 몇천만 원씩 주잖아요. 예. 네? 그리고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싹 정리하고 딱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민간 실비보험도 그렇고 암보험도 그렇고 네. 건강보험은 제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사안 관련돼서 3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았던 확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그러니까 암 같으면 암이겠죠. 그런 진단을 받아서 질병이 있다. 라고 진단을 받고 소견을 받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보험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완전 면책돼요. 그러니까 동일 질병으로 암이 있었는데 암을 숨기고선 가입을 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가 열심히 냈다. 또는 해당돼서 뭐 건보료를 냈다. 해도 그 돈 받은 거는 받은 거고 그냥 계약이 해지가 돼갖고 하나도 보험금 처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중국 정부가 제공해 주는 걸 거부한다. 그럼 뭐로 건보를 제공해 줍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거다. 네, 이거죠. 예. 상호주의 관련해서 투표권 제한 문제도 있는데요. 네. 투표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영주를 하고 3년이 경과되면 2005년도에 지금 이 법이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 지방선거법에 이제 그런데 공선법에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이죠. 들어와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거주 기간을 확보를 하고 일정 기간 거주 기간이 경과되면 투표권을 박탈하는 그 조항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주권 취득하고 나면 그냥 쭉쭉 가는 거죠. 한국에 안 살고 뭐 대부분 중국 살아도 한국이 영주권 누리고 투표할 수 있는 거 누리고 물론 투표율이 막 되게 높지는 않지만 사실 의지를 갖고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어느 일정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예. 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유학생으로 있거나 뭐 일을 하러 오거나 이게 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공산당이 독재하는 국가니까. 얘기할 때 굉장히 눈치 보더라고요.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그 동네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를 자기네하고 잘 통하는 사람 뽑아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라도 할 수 있고 또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 하나로 수천 표가 최소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는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적어도 몇 개 시군이나 구청은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주를 실거주
네. 요건을 5년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약간 예. 아쉬웠던 점은 이거를 이제 대표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연설을 하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파장을 일으키는 걸 중국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 관련돼서 이제 지방자치 선거권 관련된 걸 줬다가 네. 회수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책이 정교하게 좀 정리가 되신 상태에서 네. 집행을 하면서 뭐 총선에서 그거를 어떤 아젠다로 삼으셨으면 전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먼저 이렇게 탁 말씀을 하시니까 마치 이게 내부 갈등 문제처럼. 그렇죠. 사실은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나 제외 이 외국인들 관리 차원에서 시행령 고쳐서 처리하면 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네. 이제 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금 저는 이제 이게 오프닝이 좀 위험하게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경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 그 연체율도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때일 때마다 한 가지 꼭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나 두 가지 이해와 의지 이것을 가지고 존재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서로 가족끼리 또 모여있는 분들끼리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정보 공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과 뜻 잊지 않으시고 의지를 갖고 내일 하루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더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법승TV입니다. 법으로 이긴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은 내용 있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와 벌 이승우 변호사 함께 진행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